역사책을 보다 보면요, 가끔씩 진짜 흥미로운 빈칸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노벨 생리학상 역사에 떡하니 비어있는 가장 거대한 미스터리, 바로 그 빈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됩니다. 전 세계가 말 그대로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던 그 3년. 인류 최고의 지성을 기리는 노벨상은 대체 왜 멈춰야만 했을까요? 혹시 위대한 과학적 발견이 없었던 걸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완전 정반대예요. 위기가 과학을 멈추게 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전례 없는 속도로 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상을 줄 여유가 없었을 뿐이지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발견들은 바로 이 시기에 막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약 그때 시상식이 열렸다면 누가 상을 받았을지 가상의 노벨상 시상식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영광의 후보들을 만나볼 시간이죠. 3순위 후보부터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피 속에 마지막까지 꼭꼭 숨겨져 있던 어떤 거대한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전병원 의사들은요, 정말 끔찍한 미스터리 앞에서 좌절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분명 A형 병사한테 A형 피를 수혈했는데 어떤 병사는 기적처럼 살아나는데 다른 병사는 갑자기 쇼크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목숨을 건 수혈이 사실상 러시안 룰렛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요. 다름 아닌 ABO 혈액형을 처음 발견해서 1930년에 이미 노벨상을 탔던 바로 그 거장, 카를 란투슈타이너였다는 겁니다. 그가 동료 알렉산더 위너랑 같이 이 죽음의 퍼즐에 빠져있던 마지막 한 조각을 기어코 찾아낸 거죠. 1940년 그들이 마침내 찾아낸 그 마지막 조각이 바로 이 RH 인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흔히 혈액형 얘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작은 단백질 하나 차이가 사람의 생사를 갈랐던 겁니다. 이 발견 덕분에 수혈은 드디어 도박이 아니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과학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1940년에 노벨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다면 아마 이런 찬사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안전한 수혈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를 찾아내 전장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의학적 초석을 마련한 공로. 와, 자신의 첫 노벨상 발견을 스스로 완성하면서 인류에게 2번이나 선물을 준 셈이잖아요. 그런데 이야기에 비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란트슈타이너는 정말 안타깝게도 전쟁이 채 끝나기도 전인 1943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그리고 사후에는 수여하지 않는다는 노벨상의 철칙 때문에 그의 2번째 노벨상은 영원히 불가능해지고 만 겁니다. 자, 다음 후보로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요, 다친 병사를 치료하는 걸 넘어서 아예 수백만 명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끔찍한 재앙을 예방해버린 이야기입니다. 전쟁터 하면 보통 총알이나 폭탄 같은 보이는 적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진짜 공포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진지 하나를 총체로 초토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전염병이었죠. 그 중에서도 티푸스는 정말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1차 대전 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끔찍한 질병이 비좁고 더러운 참호나 수용소에서 다시 한번 터져나올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인류에게는 이 보이지 않는 학살자를 막아낼 진짜 강력한 방패가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전쟁의 포화 속이 아니라 조용한 중립국 스위스의 한 연구실에서 나왔습니다.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뮬러가 1939년에 DDT라는 물질이 티푸스를 옮기는 이를 포함해서 온갖 곤충들한테 아주 그냥 치명적인 독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겁니다. 만약 1942년에 노벨상이 있었다면 위원회는 아마 바로 이 예방의학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을 거예요. 질병을 옮기는 해충에 대항할 혁명적인 무기를 발견하여 예방의학에 기념비적인 공헌을 한 공로. 그러니까 병에 걸린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병을 옮기는 놈들 자체를 박멸해서 수백만 명의 감염을 원천 차단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연 발견이었죠. 자, 드디어 대망의 1순위 후보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나오겠지 하고 예상하고 계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항생제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만든 바로 그 기적의 약, 그 시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페니실린이 없던 시절에는요, 병사들이 총에 맞아 죽는 것보다 그 상처에 세균이 감염돼서 생기는 폐혈증이나 폐렴으로 죽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상처 하나가 그냥 사형 선고나 다름없던 시대였던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페니실린의 그 극적인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928년에 플레밍이 우연히 발견한 건 그야말로 시작에 불과했어요. 이 신기한 곰팡이를 진짜 약으로 만들어낸 건 바로 플로리하고 체인이 이끌던 옥스퍼드 팀의 끈질긴 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들의 결정적인 성공이 딱 노벨상이 멈췄던 1940년, 1941년에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1941년에 시상식이 열렸다면 수상 이유는 정말 명확했을 겁니다. 플로리와 체인의 집념이 플레밍의 발견에 생명을 불어넣어 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실험실의 우연한 발견을 인류를 구원할 기적의 약으로 완성시킨 그 공로. 이건 단순히 신약 하나 개발한 게 아니에요.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류에게 드디어 승리를 안겨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시간입니다. 이 위대한 발견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노벨상은 이들을 그냥 영원히 외면해버린 걸까요? 이 타임라인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란트 슈타이너의 안타까운 경우를 빼고 다른 두 후보는 어떻게 됐을까요?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페니실린 팀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바로 1945년에 상을 받고요. DDT를 발견한 뮬러는 1948년에 노벨상을 탑니다. 이건 마치 전쟁 끝나기만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상을 준 거죠. 결국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거예요. 1940년부터 42년까지의 그 빈칸은 과학의 암흑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탄생한 위대한 업적들이 세상의 인정을 잠시 기다리고 있던 시간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팬데믹이나 기후변화처럼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위기들, 이런 위기들이 바로 지금 이 순간 미래의 노벨상을 향한 또 어떤 엄청난 과학적 경주를 재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쩌면 역사는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